오늘은 임플란트에 관한 주제를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릴까 하는데, 그냥 임플란트가 아니고 숏 임플란트, 짧은 임플란트가 주제거든요. 제목은 숏 임플란트지만 사실 메인 주제로 따진다면 이제 엑스트라 숏라 그래서 초단 임플란트, 엄청 짧은 임플란트, 요런 게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따라서 잘 영상을 보시면 치과 치료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의 길이나 직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보통 이제 와이드 임플란트, 일상적으로 쓰는 임플란트는 직경이 4.5mm 이상, 조금 좁은 임플란트, 볼폭이 좁은 데서 앞니 같은 데 쓰는 거는 3.5mm 미만, 쇼트 임플란트 8mm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알고 계시고, 대부분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마찬가지로 진료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8.5mm 정도의 길이의 임플란트를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길이로 보자면 우리 엑스트라 쇼트 임플란트라고 했을 때는 과연 길이가 몇일까? 초단, 엄청나게 짧으니까 논문에서 이제 정의하기로는 우리 6mm 이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가 아마 허가된 임플란트는 가장 짧은 게 6mm이고요. 초단 임플란트는 6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주제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억하고 있으면 이해하시기가 쉬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조금 있는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 주변 뼈가 얼마나 흡수되는가를 보는 걸 우리가 마지널 본 로스, 변형골 흡수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 심었을 때 높이보다 과연 임플란트 꼭대기부터 얼마나 뼈가 흡수가 됐는가, 이게 이제 변형골 흡수, 마지널 본 로스라고 하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면 뼈 안에 묻혀 있어야 될 이 임플란트 나사산들이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세균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게 되고 뼈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임플란트 로스 혹은 서바이벌 레이트, 얼마나 생존이 되냐 임플란트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희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 제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어놨던 사진들인데, 과연 임플란트가 얼마나 버티는가, 사용하는 후에 빠졌느냐 아니면 임플란트 식립하고 얼마 안 돼서 빠졌느냐, 모두 임플란트 로스 혹은 서바이벌 레이트, 여기에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생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이 보철 개념이 들어가요. 보철이라고 하면 우리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머리 올라간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보철 파트로 표현을 하는데,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크라운 임플란트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 올라가는 상부 보철물 그리고 뼈 안에 들어가는 나사산까지 길이 비율을 의미를 해요.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 이거는 자연 치아에서 크라운 뿌리, 치아 머리랑 뿌리 비율하고 이제 연관돼서 나타나는 개념인데, 어찌됐건 이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도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율이 있으면 우리 그 자체의 길이가 있겠죠.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는 이제 정의가 본 크레스트,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식립된 바로 끝단, 여기서부터 교환면, 씹히는 보철물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 CI 레이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꽤나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는 조금 과거 개념이 되었고, 이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 자체가 조금 화두로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같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통통통 심어 놓고 임플란트의 머리 길이 비율에 따라서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여기는 크라운 머리 길이가 길어지니까 비율도 달라지고 크라운 자체 길이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 크라운 하이트 스페이스, 마지널 본 로스,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는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쇼트 임플란트, 짧은 임플란트가 과연 우리 학자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떤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보통은 10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었어. 과거에는 심었는데, 이제는 8mm 정도의 길이는 너무 루틴하게 이제 프랙티스가 돼버리는 시점에 8mm 이하의 길이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공률을 가지는지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8mm 이하 길이 임플란트가 뭐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마지널 본 로스나 서바이벌 레이트 개념에서 10mm 정도의 길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더라. 이 8mm 이하 길이 임플란트 사용했다고 발표한 이 논문에서는 8mm 이하니까 8mm 이하, 6, 7, 8 여러 가지 길이 임플란트가 다 포함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논문인데, 이제 궁금한 거는 따로가 있죠.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 여러 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은 이가 하나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8mm 이하의 길이의 임플란트를 어금니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긴 길이의 임플란트랑 비교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죠. 논문을 찾아보니
10년 서바이벌 레이트가 98% 정도, 10년 이제 보철물 평가했을 때 95.2%, 10년 동안 마지널 본로스 임플란트 심어놓고 뼈가 얼마나 내려갔는지가 0.64, 거의 1mm가 채 안 되고 가장 많이 더해도 이제 1.5mm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이제 유의미해요. 구치부 단독, 어금니 단독으로 썼을 때 8mm 이하 길이 임플란트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나 뼈 녹는 게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해도 괜찮더라. 다음 논문 좀 볼게요. 앞에서 제가 쇼트 임플란트 8mm 이하 이제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의 기준에 10mm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는 정해졌어요. 8mm 이하 길이 임플란트는 괜찮다. 그러면 엑스트라 쇼트 임플란트 6mm 이하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과연 어떤지 평가해 보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봤더니 평균 서바이벌 레이트는 한 94.1%, 본 로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에 한 0.53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8mm 길이 임플란트랑 비교했을 때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짧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보철적으로 나타난 가장 흔한 임플란트 합병증은 스크류 루즈니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뼈에 심기고 그 위에 들어가는 이 보철물도 나사로 연결을 하는데,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철물 위에 나사가 풀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임상을 해보면 짧은 임플란트든 긴 임플란트든지 간에 종류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철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임플란트를 썼더니 그냥 긴 임플란트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죠. 그리고 짧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여러 개 심었을 때 북건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철적 합병증이 적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짧은 임플란트를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심어 놓고 2개 보철물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당연히 2개의 임플란트가 힘을 분산돼서 받을 테니까 여러 가지 보철적 합병증 역시 낫더라.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초단 임플란트, 엑스트라 쇼트 임플란트가 굉장히 위축된 잇몸뼈에 있는데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이 논문에서 발표한 이제 뭐 합병증 같은 거를 봤을 때 스크류 루즈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mm 이상 혹은 10mm 임플란트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바이올로지 컴플리케이션, 이게 통증이라든지 뭐 뼈가 녹는다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컴플레이션을 이제 나타낸 건데, 좀 독특한 거는 이 하이퍼플라지, 이게 잇몸이 과증식된 건데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위에 틀니 쓰시는 환자분들에서도 나타나는 합병증이고, 이건 뭐 긴 임플란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트랜지언트 파라에스테시아, 짧은 임플란트를 심고도 아래턱뼈에서 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가 꽤나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상악동 거상술 할 때 나타나는 상악동 점막에 천공되는 경우가 합병증이 종종 있더라. 짧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수술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합병증에서 나타나죠. 짧은 임플란트를 할 때 상악동 거상술이 왜 필요한지, 또 신경 손상이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비교되는 내용을 가지고 쓴 논문들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윗턱뼈와 아래턱뼈에 사용된 6mm 이하 임플란트, 즉 엑스트라 쇼트 임플란트랑 6mm가 초과된, 그러니까 그냥 쇼트 임플란트에 포함이 되겠죠, 생존율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쇼트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제 86에서 100% 나타냈고, 스탠다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95에서 100%. 이거 생각해보면은 짧은 임플란트, 엑스트라 쇼트 임플란트가 생존율이 조금 낮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랬는데 마지널 본 로스,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는 건 크게 차이가 없고 보철성 합병증도 크게 차이가 없고, 이게 제가 이제 초단 임플란트, 짧은 임플란트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강외과 전문의인 저조차도 큰 수술보다는, 큰 수술이라고 하면 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뼈이식을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골 증강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임플란트 수술을 조금 지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예요. 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긴 임플란트를 무리해서 심게 되게 되면 신경을 건드려서 입술의 감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합병증, 또 긴 임플란트를 심으면 상악동 천공이 일어날 확률, 또 아래턱뼈에 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이식을 광범위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합병증들이 훨씬 적어요. 훨씬.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그리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 비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쇼트 임플란트 혹은 엑스트라 쇼트 임플란트로 점점점 임상의 루틴이 바뀌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도
엑스트라 쇼트 임플란트가 정말 잘 선택될 수 있는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리스크가 크게 크지 않으니까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좋은데, 위축된 구치부 하악에서는 수직골 증강술이 더 어렵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여러 논문에서도 평가된 내용인데, 턱뼈가 이렇게 있고 자연치아들이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뼈를 쌓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이런 수직골 증강술이 앞에서도 봤지만 합병줄이 크더라. 이 수직골 증강술이 어렵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수직골 증강술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 후 합병증 때문에 뼈가 다 녹아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월이 흘러서 뼈가 점점 내려가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쇼가 이제는 임플란트 실패나 위험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머리가 길어지는 거랑 조금 긴 임플란트를 심어서 머리가 조금 짧아지는 거랑은 이제 임플란트 실패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긴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에 광범위한 골 이식이 필요하게 되고 침습성도 크고 치료 이완율과 시간이 증가가 되게 되니 짧은 임플란트가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수직골 증강술 한 임플란트랑 그냥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논문을 또 찾아보면 당연히 있죠. 위턱뼈 아래턱뼈 구분 없이 7mm 이하의 짧은 임플란트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랑 7mm 이상의 긴 임플란트랑 수직골 증강술, 그냥 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위로 뼈의식을 쌓았을 때 과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성공률은 어떨까? 합병증은 어떨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면은 이게 논문마다 차이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첫 1년 동안 짧은 임플란트랑 긴 임플란트랑 비교했을 때 짧은 임플란트가 조금 서바이벌 레이트가 작다고 발표된 논문들도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쇼트 임플란트가 조금 더 낫다고 발표를 했고, 3년 정도 지나니까 여전히 짧은 임플란트가 3년 정도 됐을 때도 서바이벌 레이트를 봤더니 긴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수직골 증강술을 했을 때가 3년까지는 짧은 임플란트가 더 낫다예요. 더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들을 평가해서 결론을 내린 거는 위턱뼈 아래턱뼈 모두 짧은 임플란트를 심은 거랑 긴 임플란트를 심고 뼈이식을 한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첫 1년과 3년까지는 숏 임플란트가 낫다 이거예요, 수직골 증강술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만약에 살아남아 있으면 이제 서바이벌 레이트가 비슷해진다 이 말인 거죠. 마지널 본로스, 이거 중요한데, 임플란트 심어놓고 통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거에 대부분의 마지널 본로스 때문에 그래.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뼈 이식을 안 했기 때문에 마지널 본로스는 쇼트 임플란트에서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인데, 목돈을 들이고 내가 식사를 잘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가서 뼈가 다 녹으면서 통증이 높고 붓고 이런 거보다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없다면 저는 되게 괄목할 만한, 또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페리오퍼러티브 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수술과 관련된 컴플리케이션도 쇼트 임플란트가 훨씬 낫죠. 왜? 우리가 뼈 이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잇몸을 광범위하게 절개를 해야 되고, 골막박리라고 하는데, 우리 갈비탕을 먹어보면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들이 있잖아요. 그 막들이 이제 뼈에 영양을 공급을 하는데,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하려고 하면 그 골막을 광범위하게 박리를 하고 잇몸을 오징어 채 썰듯이 감장절개 혹은 릴리징 인시전이라고 하는데, 다 벌려서 뼈 이식한 거를 덮고 해야 내가 넣어놓은 뼈가 볼륨이 커지니까 다 덮을 수 있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랑 오징어 채 썰듯이 살 다 째갖고 반대편 살이랑 꼬매는 거랑 컴플리케이션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긴 임플란트가 장기 생존율이 더 높을 수는 있죠. 왜 그럴까요? 긴 거를 심었어, 이렇게 뼈에다가 긴 거를 심고 뼈 이식을 여기까지 막 해놓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밑에 심어놓은 게 길잖아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우리 모래싸움 할 때랑 비슷한 건데, 긴 거를 딱 심어놓고 모래를 쌓아놨다가 모래가 조금씩 내려가서 여기서 뭔가 살이 나도 긴 임플란트는 버티는 거죠. 그런데 숏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4mm짜리를 내가 심었어. 그런데 4mm짜리에서는 위에서 1mm라도 염증이 생겨서 뼈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남은 건 3mm밖에 안 되잖아. 여러 가지 논문들을 평가를 해봤을 때 첫 1년 동안 서바이벌 레이트가 안 좋은 걸로 평가되는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길이가 짧다 그러는 거예요. 길이가 짧아서 뼈가 조금이라도 녹으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서바이벌 레이트 관점에서 한번 버티면 괜찮다 이건 거죠. 그래서 긴 임플란트랑 골 증강술이 마지널 본로스에 더 오래 견딘다.
그렇죠. 마지널 본 로스에 더 오래 견딘다는 의미가 마지널 본 로스가 덜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마지널 본 로스가 일어날 뼈가 많이 남아있다 이 뜻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4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어. 뼈가 조금 녹으면 이 친구는 4mm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녹으면 빠지는 거고, 긴 임플란트는 예를 들어 10mm짜리를 심고 뼈가 녹기 시작하면 1mm, 2mm 녹아도 밑에가 남아있으니까 장기적인 서바이벌 레이트에서는 초단 임플란트보다는 긴 임플란트가 나을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합병증에서는 숏 임플란트가 나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축이 심한 구치부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아트로픽이 위축됐다니까 뼈가 높이가 낮다 뭐 이런 말이에요. 숏 임플란트랑 레귤러 임플란트가 뭐 괜찮아요. 5년 동안 괜찮은데 짧고 긴 임플란트에서 짧은 임플란트가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을 수 있으니까 이 논문 저자들은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나중에는 결과가 괜찮지 모르지만 첫 1년 동안은 짧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빠질 수 있는 확률, 또 마지널 보너스가 일어나서 뼈가 조금이라도 녹으면 짧은 임플란트가 장기 생존율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환자분이 왔어. 뼈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환자분들 설명을 할 때 이 논문 저자들은 다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수술에 관련된 합병증, 통증, 뭐 뼈가 녹고 염증 이런 게 있지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을 수 있는 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수직골 증강술을 할지, 아니면 조금 장기 생존율이나 아니면 첫 1년 동안 장기 생존율은 좀 낮을지언정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낮을 수 있는 초단 임플란트를 선정할지 이제 다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다 설명드리고 가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수직골 증강술, 그러니까 짧은 임플란트랑 어느 정도 긴 임플란트랑 수직골 증강술이랑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초단 임플란트 4mm 임플란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랑, 물론 짧은 거에 포함이 되겠지만 정의상 8mm 임플란트랑 단독으로 비교했을 때 논문도 비교해보면 참 좋겠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서바이벌 레이트가. 아래턱뼈에 사용된 4mm 임플란트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랑 8mm 임플란트 사용했을 때 서바이벌 레이트는 크게 차이가 없다. 마지널 보너스, 엑스트라 숄 임플란트에서 0.43mm, 길 임플란트 0.53mm, 뭐 0.67mm 이렇게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크게 유의미한 이렇게 차이가 없는 수치인 것 같아요. 아래턱뼈에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4mm랑 8mm에서 가장 중요한 빠지냐 안 빠지냐, 합병증을 일으키는 뼈가 얼마나 녹았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올로지 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수술 후 통증, 감각 이상 이런 거는 긴 임플란트가 더 높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쇼트 임플란트가 훨씬 더 낫다. 이제 결론은 쇼트 임플란트가 초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뒤에서 심각하게 아래턱이 위축된 경우에 대안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통 10mm 임플란트에서 이제 8mm까지는 다 내려왔고 6mm 이하의 임플란트를 어떻게 대안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는 이제 임상가의 선택이 되는데, 저는 아래턱뼈 이제 수술을 할 때 6mm 이하 임플란트 거의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턱뼈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 위턱뼈도 마찬가지죠. 아래턱뼈에서는 짧은 임플란트를 심을 거냐, 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위에다가 할 거냐, 위턱뼈에서는 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짧은 잇몸뼈에다가 짧은 임플란트를 심을 거냐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임상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관련된 내용들을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위턱뼈에서 잇몸뼈 높이가 많이 남지 않았을 때 단독으로 사용된 6mm 임플란트랑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면서 10mm짜리 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과연 어떠니?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을 쓴 거죠. 봤더니 서바이벌 레이트 차이가 없다. 마지널 본 로스 1에서 3년 내에서 뭐 짧은 임플란트가 훨씬 더 낫더라. 그러니까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10mm 심은 것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컴플리케이션 마찬가지, 숏 임플란트가 훨씬 낫다. 왜 그러겠어요? 상악동 거상술 할 때 난이도를 3개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높은 난이도, 잇몸뼈 높이가 뭐 0mm부터 3, 4mm 될 때는 측방 거상술, 4에서 5mm 될 때는 망치질, 그 이상만 남아있을 때는 수압거상, 저희 치과에서는 요 3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측방거상술만 해도 이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잇몸뼈 옆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상악동 점막을 들어올리고 뼈 이식하고 나면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붓고 아파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짧은 임플란트 심는 게 컴플리케이션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결론을 내기를 서바이벌 레이트도 컴패러블하다, 또 긴 임플란트랑. 그렇지만 짧은 임플란트가 마지널 본 로스나 포스트 서저리 리액션, 그러니까 수술 후 어떤 합병증과 관련해서 훨씬 더 낫다고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임플란트 하는 거에 대해서 알터너티브, 대체가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쇼트 임플란트가.
근데 과연 그럴까? 위턱뼈는 조금 상악동과 관련한 합병증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사진을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의문을 점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짧은 임플란트를 쓴 거에 대한 사진을 그 논문에서 다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상악동과 상수를 안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악동 바닥을 임플란트가 뚫고 들어갔죠. 이렇게. 그쵸?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짧은 임플란트 쓴 거는 맞아. 그런데 상악동을 뚫고 갔어요. 첫 번째 의문을 가져야 될 게 그거고, 두 번째 임플란트가 있고 임플란트 지대주, 임플란트 머리가 이렇게 S라인으로 콘케이브한 임플란트 머리가 돼야 생물학적으로 또 보철적 합병증이 적고 환자분들도 장기간 임플란트 주변 염증 없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짧은 임플란트를 이 잇몸뼈 높이에서 맞춰 심다 보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쁜 S라인 커브가 아니라 급격해요. 각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도 좀 보면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S라인으로 예쁘게 뽑혀가지고 디자인이 참 잘 된 임플란트였을 텐데 이거 조금 아쉽죠.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상악동과 상수를 안 하고 잇몸뼈 높이에 맞춰 심었을 때 짧은 거를, 첫 번째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동굴을 뚫고 그냥 임플란트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탈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혼나요. 치과 의사들이 정말 혼나요. 두 번째, 깊이 조절을 잘 안 하고 딱 맞춰 심다 보니 보철물이 예쁜 보철물 혹은 청소가 잘 되는 임플란트 보철의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각도가 과격해진다는 말, 한마디로 뚱뚱해지는 보철물이 된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위턱뼈에서는 잇몸뼈 높이에 맞춰서 완전 짧은 임플란트를 타이트하게 저스트하게 심을 것인가, 아니면 상악동과 상수를 조금 해서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놓고 보철물을 여기서부터 예쁘게 뽑을까는 임상가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후자 쪽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궁금증이 생긴 거죠. 위턱뼈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잇몸뼈 높이가 제가 보기엔 CT를 보면 또 한 10mm, 9mm만 이 정도 되는데 상악동과 상수를 굳이 해야 될까? 10mm짜리를 심기에는 잇몸뼈가 조금 부족해. 과거에는 혹시 지금도 그냥 상악동 바닥을 뚫고 그냥 긴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게 하시는 임상가들 실제로 있어요. 이거 그냥 뚫고 심어도 될까? 상악동 수술은 계획하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혹시나 이게 드릴이 이렇게 뾰족하고 잇몸뼈가 딱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 데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심다가 여기서 조금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또는 상악동이 이렇게 있고 잇몸뼈가 있는데 이 상악동 바닥을 둘러싸고 있는 걸 시나리안 멤브레인, 그러니까 점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조금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증이 제가 막 생겼어요. 이제 제 레지던트를 할 때, 교수님 이거 상악동 수술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악동을 뚫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어떻게 되나 여쭤봤더니, 자식 좋은 질문이야. 네가 공부해서 발표해. 그래서 대답을 얻지는 못하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교수님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녀석 공부해봐라 하고 저보고 이제 시키신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임플란트를 위턱뼈에 심는데 과연 상악동 점막이 찢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를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악동 점막을 일부러 천공을 시킨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이제 뭐 상악동을 그냥 거상술을 제대로 안 하고 뚫고 들어가도 임상적인 증상이 크게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악동 그냥 팍 뚫어버리고 임플란트 나사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해부를 해보면 얘기가 달라요. 그 상악동을 뚫고 들어간 코어, 상악동 안에 2mm 정도 임플란트 나사선이 들어갔더니 다행히 나사선이 노출되지 않고 거기 점막으로 잘 덮여 있다. 다행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4mm, 8mm가 됐더니 이거 보세요. 상악동을 뚫고 심었어. 점막으로 덮이거나 뼈가 되는 게 아니라 더부리, 대부리라고 하는데 찌꺼기, 돌이 쌓인 거죠. 상악동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상악동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2mm 조금 넘고 2.3mm 뭐 3mm 이랬는데 이렇게 찌꺼기로 덮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조직학적 시험을 이제 또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임플란트가 이제 쭉 이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 상악동 점막을 퐁퐁퐁 뚫고 들어갔을 때 이 위쪽이 아니라 끝단, 잇몸뼈랑 가까운 여기서만 엔트럴 멤브레인, 그러니까 상악동 점막으로 덮여 있고 이 끝부분은 어떤 점막도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덮여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죠. 그냥 여기는 나사산이 돼버린 거예요. 임플란트 나사산이 생물학적으로 뼈에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생체 친화적이어서 여기에 뼈를 만드는 세포 혹은 이런 것들이 붙어서 뼈가 만들어지는 거고, 생체 친화적이니까 뼈가 녹아서 이 임플란트 나사산이 잇몸 밖으로 노출됐을 때 거기서 생물학적인 염증 반응, 치주세균이 또 붙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뼈가 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상악동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으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탈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위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짧은 임플란트 쇼트가 괜찮다 이거예요. 6mm짜리가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상악동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어느 끝부분이라도 한 일부분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뚫고 들어갔을 때 문제는 물론 없고 임플란트는 잘 붙어 있지만 끝부분이 뼈가 되지 않고 그냥 상악동 안에 노출되는 경우가 3mm 이상인 경우에는 있고 어떤 논문을 보니 여기가 대부리가 되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악동 위턱뼈에서 길이가 부족한 경우 6mm가 됐든 뭐 8mm가 됐든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상악동 거상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치료해드린 환자분의 상악동 안에 조금이나마 낮은 확률이라도 대부리, 찌꺼기가 생기는 걸 저는 원치 않고 그것 때문에 이 상악동염이 생기는 걸 더더욱 원치 않아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상악동 거상술 막 해가지고 염증이 막 심해져서 이비인후과 가서 막 수술하고 막 이비인후과 교수님 나와서 위턱뼈 임플란트 수술할 때 상악동 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상악동염이 생겨서 눈까지 붓고 막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상악동 거상술할 때 외부에서 뼈를 넣지 않아도 상악동 안에 노출된 일부 임플란트 나사산 때문에 거기에 찌꺼기가 쌓이고 세균이 쌓여서 상악동염이 생긴다면 환자분은 그것 때문에 고통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턱뼈에서는 초단 임플란트, 뭐 지금 거의 루틴하게 쓰고 있지만 위턱뼈에서는 초단 임플란트를 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악동 거상술을 조금이라도 해서 상악동 점막을 걷어 올려서 상악동 안으로 들어간 임플란트 끝을 반드시 내 뼈로 만들어낸다. 그 말이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보철 관련 합병증을 조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재현성 없이 이렇게 맞는 거는 어디가 오류가 났는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임상은 저는 반복성, 재현성이 있는 임상을 추구하고 있고 이거예요. 오류가 날 수 있을지언정 반복적으로 거기에서 오류가 나야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고 기공소장님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